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 실무편 하겠습니다. 실무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실무편은요, 기출문제들이 중요하죠. 물론 법령편도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만 실무편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편 문제들은 충실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약집 거기 실무편 제1장 중개실무 의미 중개계약 104쪽에 있습니다.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아니죠. 뭐가 실무다 이렇게 정의만 합니다. 중개계약 체결해서 뭐해요? 조사 확인 활동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하고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이 되죠.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업무 활동을 이론화시켜 놓은 것, 이게 바로 중개 실무죠. 자, 보통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되고 보증 관련 내용 설명도 하시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시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중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행하는 각종 업무 활동. 본질적으로 이행은 당사자의 몫이지 그렇습니다. 개공의 몫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특별히 실무에서는 잘 안 나오죠. 법령편에서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실무 중개계약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7대3 체제로 가면서 법령이 많이 나오고 실무가 30%. 근데 실제로 한 8개, 9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중개계약에서 특별히 실무 중개계약은 나올 여지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법령편, 법제 22조 일반 중개계약, 법제 23조 전속 중개계약이 나오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나와서 평상시에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체크만 할게요. 옛날 기출됐던 편들 몇 개만 확인합니다. 자, 거기 보면 중개계약의 개념입니다.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체결돼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와 개공 간에 체결되거나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와 개공 간에 체결됩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와 취득하려는 자,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우리가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중개계약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말로 하죠. 서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비로소 이제 중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보수 청구의 근거가 되고 가장 확실한 물건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리스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 옛날에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중개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걸 리스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스팅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리스팅은 우리나라 중개계약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법적 성격과 성질을 놉니다. 거기 보시면 부동산 중개계약은 동그라미 1번 뭐죠? 낙성계약이요? 분료식계약입니다. 낙성의 반대는 요물. 분료식의 반대는 요식. 특히 주의하실 게 전속중개계약도 분료식이라는 점. 법정서식이 있고 그걸 써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그거 안 쓰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걸 안 썼다라고 해서 다른 서식을 이용해서 또는 말로 했다라고 해서 전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속도 분료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 쌍무계약. 유상의 반대는 무상. 쌍무 반대는 편무. 민사중개계약입니다.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직업중개 대표적인 민사중개계약입니다. 반대는 상사중개계약. 부동산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은 비전형계약, 이름이 없는 무명계약입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은 전형계약 중에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고요. 옛날에는 도급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위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혼합계약이고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서면화 유형에 따른 기능입니다. 가로 1번 서면화에 따른 기능만 초창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제발 말로 좀 하지 말고 표준화, 정형화, 규격화된 서면 중개계약서를 이용하자 그 말입니다. 서면 계약서를 이용하게 되면 말로 할 때보다 무슨 장점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기본적 내용을 확정시켜줍니다. 아니 서식에다가 쓰니까 팩트가 분명해져요. 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기본적 내용을 확정시켜줍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중개계약 체결 여부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지요. 또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술된 내용을 가지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서면 계약서가 활성화되면 정보망의 정보 공개 등이 용이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유통시장을 정비하고 근대화합니다. 네 번째, 투기 예방계는 있다라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요, 스스로가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말로 할 때보다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자기 강제, 자기 규율, 자기 통제, 자주 통제 기능이 강화돼요. 잘 지키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알아서 잘 돌아가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적 간섭이나 통제는 줄어들어요. 알아서 잘 가는데 뭐하러 간섭하겠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 난리가 날 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잘 돌아가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줄어듭니다. 오케이, 종료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으로 가서 보니까 중개계약의 종류인데 사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계약 일반, 독점, 전속, 순가, 공동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했고 또 쭉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일반과 독점과 전속의 분류기준은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기준이에요.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기준입니다. 그거만. 일반은 오픈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의뢰인께서요, 오픈하는 거죠. 여러 업자한테 중개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부동산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업자만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갑에게 또 중개를 의뢰했어요. 갑 입장에서, 업자 입장에서는요, 나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 내놨다고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도 1등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수권 확보가 안정되잖아요. 책임 있는 성실한 적극적 중개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 고객이 나타나면 일단 들이대고 봅니다. 2등은 소용이 없거든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의뢰인 입장에서도 사고가 터지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업자한테 의뢰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모두가 책임지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소송의 초대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오픈 리스팅.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럼 이것과 비교되는 게요, 독점과 전속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특정한 업자를 정해서 그자의 하나여 중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업자한테 오픈하는 건데 여기는 특정한 업자 한 사람한테만 독점권을 줘요. 그럼 독점과 전속의 차이점 뭐냐? 전속은 말입니다. 내가 이자한테 중개할 독점권을 줬어요. 그리고 내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속은 내가 이자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는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속을 익스클루시브 에이전시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대리권을 줬고 매도할 권한을 줬어도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는 거래할 수 있어요. 이건 위약이 아니고 위약금 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속은 이때 위약금 줄 필요는 없지만 이자가 비용을 지출했으면 비용을 보상합니다. 얼마?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죠. 자, 그런데 독점은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이라고 해서 A가 갑한테 독점권을 줬으면 갑만 중개할 수 있고 A 물건을 매도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갑밖에 없어요. 오로지 갑밖에 없어요. 당신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가 없어. 이것도 위약이야. 위약금 주셔야 돼. 이게 바로 독점. 그 차이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수를 챙길 수 있어요. 거래가 성사되면 누가 성사시켰는지 묻지 않고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권장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입니다.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기준이다. 자, 그리고 공동중개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식 공동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로 4번 공동중개계약만 잠깐 보면 거기 이런 멀티플 리스팅, 이 계약 형태는 독점과 전속의 변형된 형태이고요. 보완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센터나 협회 등을 매체로 하여 여러 계공이 상호 협동하여 중개활동으로 중개 완성을 도모하는 계약입니다. 다수 업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신속한 중개 완성 조직화 가능, 또 활동 능률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또 회원의 전문성, 신뢰성, 윤리성이 높아야 되고 특히 독점이나 전속 및 정보망이 활성화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미국은 기본 베이스가 독점이나 전속입니다. 특정한 업자한테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A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은 갑밖에 없다니까요. 예? 이자한테 매도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갑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냐? 미국에서도 그 로컬 단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업자들이 모임을 꾸립니다. 협회, 로컬 단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망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MLS라고 부릅니다. 자, 그 MLS에 사장님, 제가 말입니다. 사장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사장님 물건 정보를 오픈하게 되면은요, 우리 회원이 3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그들의 주목과 집중을 받아서 빨리 신속하게 중개 완성을 거둘 수 있어요. 빨리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양질의 고객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해도 좋을까요? Yes or no. Yes 하게 되면 이게 독점이다, 공동, 또는 전속이다, 공동이 돼요. 서로 배타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독점 또는 전속만 할 때보다는 MLS의 비용 지출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픈하는 순간 갑의 독점권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 업자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리스팅 풀에 오픈한 데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업자들이 전부 다 중개할 권한이 있고, 다른 업자 의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요, 을에게 일정 금액이나 일정 포션을 떼어주면 됩니다. A가 특별히 보수를 지급할, A는 무조건 보수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갑한테만 주고 갑이 이자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정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은 이미 우리가 몇 번 했어. 다 알죠? 개념.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금액보다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초과된 금액이 전액 보수로 기속되는 중개계약을 순가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조사 확인 활동 갑니다. 조사 확인 활동 갑니다. 조사 확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사 확인 활동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조사 확인 활동에 대한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조사 확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해서 손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객을 꼬시려면 조사 확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쓰느냐? 그 세 가지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입니다. 그렇죠? 의뢰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의뢰인을 통해서. 특히 우리 법령에서도 확인 설명을 왜 필요할 때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등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자가 하는 말은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당신도 직접 조사 확인 활동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상 확인과 현장 답사. 자, 그래서 공부상 확인에서 아시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소재,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된다?
각종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예? 만에 하나 지적공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기재상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당연히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뭐가? 등기부가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됩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에 대해서는요, 토지용계확인서가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 활동을 했는데 2% 부족해. 그런 현장 답사를 해야 돼. 현장 답사해야 되는요, 첫째, 공부를 알 수 없는 게 있어. 두 번째, 공부로 표시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실제와 다를 수 있어. 그러니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말장난합니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답사해야 됩니다. 좋아요. 근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실적지상권, 실적저당권을 확인하려면 현장 답사해야 된다. X. 그쵸? 자, 그러면 조사 확인사항이 몇 가지가 있나요? 9가지 조사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9가지. 네?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되니까 9가지 조사 확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기본적상 조사 확인 활동이 107쪽에 쭉 써져 있습니다. 자, 뭐 큰 부담 없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이미 지적법에서 또는 공법에서 또는 등기법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09쪽에 나와 있는 표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돼요. 이 표로서 정리합니다. 조사 확인할 때 무슨 공부를 어떻게 찾는가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본적상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먼저 소재지 확인은 뭐를 통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대장을 통해서. 위치 확인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지적도 임야도로.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위치 확인하러 갑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만 다음이나 네이버 어떻게 항공사진을 그렇습니다. 지적도 위에 엎어쳐서 출력해 갖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갖고 가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현재 자기 위치가 나오고 그 자기 위치에 대한 지번 표시가 다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지목을 확인하랍니다. 토지대장 보시면 됩니다. 임야대장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에도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로도 나오죠. 대장에는 지목에 풀네임이 표시가 되지만 도면상에는 부호로만 표시가 됩니다. 면적은요, 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도면으로는 면적 알 수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 갖고는 면적 알 수 없습니다. 경계는요, 도면에 그려진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적도 임야도를 보셔야 됩니다. 경계는 대장으로 알 수 없지요. 지형은 땅의 형상 생김새입니다.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인가 마른 목골인가 사다리꼴인가 가늘고 긴 세장형인가 뭐 보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보시면 돼요. 네? 지형은 토지대장으로 알 수 있다. 지형은 꼭 현장 답사해야 된다. X. 지적도 임야도 보시면 땅의 형상 생김새 나옵니다. 지세는 현장 답사입니다. 자, 건축물의 경우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는 전부 다 뭐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고 그 밖에 구조상의 문제점, 외형, 노후 상태 등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으로 몰라요. 현장 답사 또는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판례입니다. 어떤 토지가 쭉 정리만 해봅시다. 일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그 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달라요. 공부상 경계를 복원해 봤더니 현실의 담장이나 울타리 하고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요? 당연히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공부상 등록 지적도상 경계로 특정이 됩니다. 또 개공이 중개할 때 측량까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자, 이어서 목적물의 확인 의무입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만 봅니다. 밑줄 친 데 봅니다. 사실상 경계 표시가 된 토지 일부분을 매매 목적물 전체로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토지 부분만 매매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부분만 매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별 특약이 없는 한 일필 토지 전부가 매매 목적물이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만 매매 목적물이 된 건 아닙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측량 의무가 있느냐? 이런 의무는 없어요. 측량이나 지적도와의 대조동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만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이 정하는 소정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분필 등기입니다. 분필 등기하려면 뭐 붙여야 되는데 지적공부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지적공부는 내비둔 채 분필 등기가 있다. 분필의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필 등기 효력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보고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역시 저는 홀수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 척을 든 계약이다. X. 그 계약은 거래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중개계약은 이전 의뢰인과 개공 또는 취득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2번 중개계약은 편무다, 쌍무다, 쌍무. 3번 반드시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그런가요? 말로 해도 됩니다. X. 4번 중개계약은 도급과 유사하다. 아닙니다. 위임과 유사합니다. 5번 중개계약은 분료식 계약입니다. 좋아요. 5번 답. 3번으로 갑니다. 중개계약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셔. 1번 의뢰인의 중개의뢰에 대해서 개공은 중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2번 우리 법에서는 순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시면 결과물로서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위법이 됩니다. 3번 미국에서 리스팅이란 수탁된 물건을 수탁하는 걸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개계약과 유사하다. 좋아요. 4번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기준이라고 그랬죠. 의뢰인이 업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권을 주느냐,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기준입니다. 4번 X. 5번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속을 체결할 때는 법정서식 15호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지요. 사용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투기조장, 거래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래질서 문란을 가져옵니다.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과대질 수 있습니다. 담합에 의한 가격 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뭐죠? 순가죠? 오케이. 7번 갑니다. 중개계약의 종료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공동은 독점을 보완한 겁니다. 단체나 여러 개공의 공동활동에 의해서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X.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렇죠? 1번이 틀렸어요. 2번. 일반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합니다. 3번 독점은 특정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가 묻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도 독점업자는 위약금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4번 특정업자를 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5번 순가람은 미리 매도나 매수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가격보다 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초과된 금액이 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순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9번 리스팅. 중개의뢰 접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셔. 좀 낯설죠? 옛날 나온 건데, 자, 중개대상물 수집 개념입니다. 개업 초기 개공은 개업 시기나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물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2번 리스팅의 획득은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3번 공지, 공가,
빈집, 빈 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물건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매수울에 접수할 때는 왜 살려고 하는지, 어디 땅을 사라고 하는지, 몇 평을 사달라고 하는지, 어디다 쓸 건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했죠? 근데 5번 공지 공가를 조사하고 업을 방문하고 광고를 활용하여 물건을 확보하는 것은 간접 수집 방법이다. 참고로 물건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직접 수집 방법이 있고 간접 수집 방법이 있다. 직접은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권리자에게 접근해서 수집하는 방법이고, 간접은 중간에 유력한 제3자를 개입을 시켜서 그 3자의 소개나 주선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을 간접 수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입니다. 자, 그럼 조사 확인 활동도 역시 기본적 사항까지는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면 몇 페이지입니까? 32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확인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공법상 용자 및 거래전 등기부로 확인했다. X. 토지용객 확인서입니다. 2번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외관상 구조와 특징을 확인했다. X.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 3번 토지, 지형, 형상을 알기 위해서 현장 답사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면 24번 이 토지가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인가 보이나요? 지형은 현장 답사 아니에요? 지적도, 임야도를 보셔야 됩니다. 4번 등기부를 열람하여, 갑구를 열람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칭과 접수일자 원인을 확인했다. 말이 되나요?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죠. 을구를 봐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X. 5번 탐문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를 확인했다. 뭐 잘했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탐문을 통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갑니다. 각종 공부의 발급기관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연결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등기부를 가지고서 권리관계 알 수 있다. 등기소 가서 발급받으시면 된다. 좋아요. 2번 지적도 가지고서는 형상, 지형 압니다. 근데 면적을 아나요? 면적은 도면에 안 나와요. 지세 안다고요? 지세 몰라요. 지세는 현장 가봐야 됩니다. 도면에 안 나와요. 지목은 나옵니다. 시군구청. 아하, 면적과 지세 때문에 2번이 X예요. 3번 환지 애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환지 애정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4번 후견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피한정 후견이 누구고 그자의 법정 대리인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가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또 등록상 현황서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일과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는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 맞습니다. 아까 2번이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조사 확인 활동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1번 기억 토지용기억 확인서를 가지고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현황은 알 수 있으나 권리관계나 그 안에서 행해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권리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가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X. 2번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연면적만 확인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층별 면적을 다 확인하셔야 되고 연면적도 확인하셔야 돼요. X. 3번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 뒤에 가서 확인설명서 작성편에 나오는 거죠. 자, 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자료 요구 범위가 뭐냐면 실제 권리관계하고 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환경 조건, 요렇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은 자료 요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확인 설명서 서식편에 나오는 건데 박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네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귿 X입니다. 리을, 건축물의 경우 벽면과 도배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건축물 대장에 뭐 도배가 나오나요? 말도 안 되죠. 그쵸? X. 미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종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말도 안 돼요. 토종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보셔야 돼요. X. 비읍,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형도가 필요하다. 자, 이건 말장난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경계는요, 지형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경계는 지적도를 보셔야 돼요. 지형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보셔야 됩니다. X. 시옷, 지적도 임야도 가지고서 지목의 번호와 지목의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가지고서 지목의 번호와 지목의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도면상에는 지목 번호 같은 건 표시 안 돼요. 도면이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번호까지 표시가 되겠어요? 번호는 표시 안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뭐 옳은 게 하나도 없음입니다. 답은 없음이에요. 1번입니다. 7번 문제로 가봅시다. 옛날 기출지문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지목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지목. 하여튼 우리 실무는요. 실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하든 개론에서 공부하든 등기법에서 공부하든 시험에 내도 아무런 말을 못해요. 왜? 실무니까. 지목은 토지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합니다. 당연합니다. 2번 지목과 실제 용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3번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겁니다. 4번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일 때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붙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됐다고 여러 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4번이 X죠. 5번 지목은 변경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지목 변경 가능하지요.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토지의 면적 환산식 제곱미터 나누기 0.302는 면적평이다. 즉 평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다.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평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입니다. 유치찬란하게 부호를 잘못 해놨다. 제곱미터 곱하기 0.302가 평입니다. 1번이 X예요.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맞습니다. 3번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세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4번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하나의 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괜찮아요. 5번 일필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필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분할의 요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10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번서부터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11번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